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복이지 안 그래? 저는 3살 때 보육원 문 앞에 담요 한 장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누가 저를 낳았는지 왜 버렸는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은 매 순간이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그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버려진 아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시작을 가진 사람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10달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편의상 서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3, 작은 회계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커리어우먼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3살 무렵 한 지방 보육원 앞에 버려졌고 이름도 생일도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제 이름도 주민등록상 생일도 모두 보육원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존재의 시작점조차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였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담담하게 말하기 어려운 기억들입니다. 명절마다 다른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찾아오는 친척이 있었지만 저에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관계란을 적어야 할 때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뭐 하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매번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원서를 쓰면서 보호자 서명란을 두고 담임 선생님과 한참을 실랑이했던 기억도 잊히지 않습니다. 결국 보육원 원장님 서명으로 대체했지만 그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18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지원금 몇백만 원과 옷까지 몇 벌을 들고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고 잠은 고시원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잤습니다. 몸이 아파도 갈 곳이 없었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전화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내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 보게 만들겠다. 그것이 제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자격증을 땄고 회계법인에 취업했습니다. 30이 넘어서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부모 도움으로 이루는 것들을 저는 혼자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결핍을 채우는 대신 제 능력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 편의상 지훈 씨를 만난 건 지인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45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만나본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3번째 만남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놀라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제가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매일 죽을 사 들고 찾아와 주던 사람, 제가 발견된 나를 생일처럼 챙겨주던 사람, 지훈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 부모님도 서연 씨 좋은 분이라고 편견 없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저는 순진하게도 온전히 믿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몇 번이나 지훈 씨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화 도중 자꾸만 친정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니 같은 질문을 에둘러 던지셨고 제가 담담히 사정을 설명하면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덮으시곤 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지나가듯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옳게 될 사람이 신혼이 좀 특이하긴 하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예비 시댁 쪽에서는 유독 저희 쪽 준비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친정에서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도리인데 서연이는 그럴 사정이 안 되니 대신 지훈이 앞으로 된 오피스텔이라도 정리해서 보태는 게 맞지 않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일군 유일한 재산을
결혼이라는 명목 아래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상견례 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에서 저는 지훈 씨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어른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어른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글쎄 보육원 출신이잖아요. 애기 부모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한 복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해. 서연이 너 같은 애 데려가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버려진 아이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요. 나쁜 뜻은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대답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이유로 저는 평생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서마저 저는 같은 잣대로 재단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어머니께 죄송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출신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은 저를 시해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대로는 결혼 못해요. 지훈 씨는 처음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더 깊어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며칠 뒤 예비시댁에서는 오피스텔 정리 요구를 공식적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를 불러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친척들 보는 눈도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거야. 너처럼 배경 없는 애가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온전히 이해해 준다고 믿었던 사람의 어머니에게서 저는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증명해야 했고 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마저도 저에게 또 다른 증명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훈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계약해 두었던 오피스텔의 위약금, 예단과 예물로 준비해둔 것들까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지만 지훈 씨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증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그렇게 증명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 손실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출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적 자랐던 보육원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고 은퇴하신 원장 선생님께서 여전히 제 안부를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힘들 때마다 여기 생각해줘서 고맙다. 넌 여기서 제일 씩씩했던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은 끝내 얼굴조차 몰랐지만 저를 키워준 사람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보육원 후원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른 어른들을 만나며 저는 제 상처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상처를 딛고 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 승진을 앞두고 있고 주말이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분과 천천히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 출신을 먼저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게 제 시작이고 지금의 저를 만든 이유예요. 돌이켜보면 그 상견례 날의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무너지는 대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 시작이 어땠든 제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제가 정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작이 남들과 달랐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낮추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